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담은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아동과 임신부를 공개 처형하고 생체 실험까지 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엔 야 3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했다고 대통령을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풍문의 진원지라며 더 비판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종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에 상세 지리 정보가 더해진 지도가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기존 대동여 지도에는 없었던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인 백두산 전기비와 군사시설, 울릉도, 백길까지 묘사돼 있었습니다. 전국 14개 지자체의 영업용 가스요금 누적 미납액이 2달 새 1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차례에 이어 또 한 번 인상이 예상돼 자영업자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생체 실험의 공개 처형까지.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고요? 바로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뒤 매년 작성이 됐지만 전 정부 내내 비공개해온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엔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성경을 봤다고 총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6개월 임신부 역시 공개 처형, 점을 봤다고 또 처형, 아동도 처형, 동의 없는 생체 실험, 성폭력과 강제 낙태, 고문, 탄광 노동, 심지어 장애인 생체 실험까지. 이 정도면 북한은 이제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수용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먼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이래 매년 비공개했던 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이 1,600여 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정지는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종교 미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과 임산부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2015년 원산시에서는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습니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선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처절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 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는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공개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이 통제만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실물 보고서를 약 2,500부 발간해 정부 부처와 도서관, 연구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450쪽에) 달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 내용, 정치부 김태희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간 북한 내 인권 실태에 관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지난 10월 통일부가 발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북한 인권법 제정 7년 만입니다. 그동안 매년 인권 실태 조사는 있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개인 신상 문제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북한 인권재단 설립에 민주당 몫의 이사가 추천되지 않아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실정을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평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잠시 조금씩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특히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입당이나 승진도 어렵고요. 이외에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비일비재한데요.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알려지면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에게 비난이 올까 봐 문제 제기를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탈북 여성을 만나 실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잘못이라고 봐요, 일단은. 왜 그렇게 뭐 그런 데를 가냐. 그리고 너 행실이 어떻길래 그 사람이 그랬겠냐. 비난부터 쏟아져요. 북한은 아직 무슨 몇백 년 전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단속도 아주 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옷차림부터 생활 방식까지 단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나팔바지도 서양에서 온 문화라고 단속을 하고 염색 역시 금지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케이크 사진이나 장미꽃, 외국 호텔 사진과 문자 메시지 속 한국식 표현까지 단속 대상인데요. 처벌은 강력합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근거로 외국 영화나 노래 등을 접촉, 보관, 유포할 경우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남선 영화랑 그리고 미국 영화 이런 불순녹화물을 이렇게 밀미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청사를 했는데 그 청사하는 현장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단속을 하는 조직도 따로 있겠습니다. 네, 합동 검열 조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조직을 백공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 중앙 국가보위부와 또 사회안전성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 라디오, DVD 등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을 감시하는데요. 이 백공구 연합지휘부와 또 보위부, 안정성 등 기관원들이 불시에 가택 수색이나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9 연합지휘부를 백공부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른다 이거군요. 북한이 그간 반발해왔던 인권 보고서가 이제 우리 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도 뭐 안 봐도 뻔하겠네요. 네,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한국이 제기함으로써 남과 또 북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북한 내에서 한국 문물을 탄압하는 분위기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오늘 검찰이 대장동 이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50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특검 법안이 상정된 날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우연일까요? 우선 신가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뒤에 뉴스 추적에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거주 중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찰이 이곳과 박 전 특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씩을 약속받았다는 유력 인사들의 의혹 사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김 씨의 대장동 사업 준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합류하도록 돕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특검보를 지냈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우리은행 본사 등도 압수수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양 변호사도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 하셨나요? 그 대가로.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만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말씀드렸듯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진실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죠. 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대부 같은 이가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기에 그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이 특검법 상정이 그냥 무엇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피책이 아니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좀 보여드리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이 추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 때 수사했고 이미 1심 판결에서도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기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검사의 양심상, 법률상 기소하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의당과 다시 협의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 시작된 듯하죠. 법조팀 길기범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 기자, 공교롭게도 국회 법사위에 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상정된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의도한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특검법이 상정되니까 검찰이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 그렇죠. 뭐 특검 없이도 50억 클럽 수사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냐. 네. 이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청구한다고 법원에서 바로 발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데 법사위 날에 맞춰서 압색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에 사실 거론되고는 인물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네. 명인데 박영수 전 특검을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미 재판까지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첫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이 박 전 특검을 먼저 수사하는 건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정황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는 등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한 게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긴 뭐 제일 먼저 돈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게 검찰이니까 네. 그럴 수밖에요. 박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었는데요. 네. 박 전 특검은 윤 대통령의 사수이자 은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 검찰에서 수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이 밖에도 당시 특검팀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재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고영곤 중앙지검 4차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던 검사들이 이제 박 전 특검 수사를 지휘하게 된 셈입니다. 50억 클럽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순환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이제 더 있습니다. 네. 검찰은 박 전 특검 외에
권 전 대법관, 김 전 총장 이렇게 3명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만배 씨는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고요. 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고 김 씨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로비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두 사람은 김 씨와의 연관성을 추궁할 정황이 있지만 최 전 민정수석은 아직 대가성 등을 추궁할 단서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 회장 역시 김 씨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며 실제 돈을 돌려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의 차이지 선후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동훈 장관이 이 특검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한 장관은 특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지금 수사팀이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팀이라며 전 정권의 검찰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요. 중앙지검 관계자도 수사팀을 보강했고 대장동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보다는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자, 김 기자 보기에 특검이 통과될까요? 이제 정당별로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구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막기 위해 법안 심사 기간을 늘려 표결을 지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특검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전망인데 정의당이 여기에 동의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변수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가수 블랙핑크의 공연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김성환 전 안보실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죠. 어제 지명을 받은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바로 출근해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는 등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준미 한국대사관에서 7차례나 답을 요청했는데도 답을 안 했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 모두가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 실장은 11개월 동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주춧돌이 잘 놓였으니 그 위에 좋은 집을 짓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은 공석이 된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외무고시 출신인 조 1차관은 정통 외교관으로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곧 대사 부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인 아그레망을 미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보실장과 주미대사를 신속하게 발탁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뒤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개각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역 의원이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상이며 북무인기 침투 때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직속 국립외교원 원장에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본 순방 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죠. 대통령실은 아예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발 가짜뉴스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에서 이해를 구한다는 제목의 일본 교도통신 보도입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전 총리와 접견했을 당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의 면담에 배석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면담 내내 배석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 확인을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발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 없는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쌀은 안 사주고 일본산 멍게는 사줄 것이냐며 대통령의 사과를 다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냐며 발끈했습니다. 일부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괴담을 유포했다는 걸 꼬집은 겁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한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에도 수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모든 것을 퍼준 굴욕 외교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표는 또 퍼주기 외교로 일본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굴욕회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정식 외교 채널로 강력하게 항의한 문제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서 북한의 후쿠시마 괴담 지령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도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이어 민주당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괴담 유포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수산물 수입 재개에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를 둘러싼 각종 풍문까지 한일 회담 이후 연이어 불거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공천 헌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80여 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여당이 115명이니까 민주당이 많이 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찬성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 의원은 부풀려진 혐의가 많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표결 전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찬성 입장을 정해 민주당을 압박했고 가결 기준인 출석위원회 과반 141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4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연이어 부결됐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당론 찬성이라더니 국민의힘에서도 다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표결 결과로 여야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연이은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광훈 목사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 차원의 징계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두구육 단어를 썼다고 징계를 한 이준석 전 대표와 너무 다르지 않냐는 말도 나왔지만 단순 경고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세 차례 불참 끝에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고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연이은 실언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와도 거리를 뒀습니다.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입당시킨 당원 숫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도 지도부는 일단 공개 경고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징계에 나설 만한 사안인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언의 취지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해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게 더 당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며 당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중도층 민심 악화로 당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 다른 고민을 하겠다며 마지막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도는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지도입니다. 지금 나오죠? 이런 지도 22첩을 펼쳐보면 가로 4m, 세로 6.7m 크기의 대형 지도가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환수된 대동여 지도인데 기존의 대동여 지도에 없던 상세한 지리 정보, 그러니까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같은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문화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모두 대표 보물문화재입니다. 여기서 두치가 실제로는 수십 년. 넌 이제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나라 백성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대동여지도의 판본은 35점. 그런데 두 개의 지도 정보가 겹치는 새로운 구성의 대동여지도가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모판본인 기존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여도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담아낸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지도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선인 백두산 정계비와 인근 군사시설까지의 거리, 울릉도 백길 출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도성 내의 궁궐 위치와 국경 해안선의 군사시설까지 기존의 대동여지도에서 생략해둔 지명과 지도 제작법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만 대동여지도에 붓으로 지명 등을 보태서 쓴 필체는 김정호의 것과 달라 지도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보강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장자가 적어도 동여도를 접할 수 있는 상당한 어떤 높은 지식인이 필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사를 한 거죠. 조선의 지리정보 연구 범위를 확장할 이번 대동여지도는 문화재청에서 소장처를 정한 뒤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전국이 바짝 마른 상태인데 강원도 화천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가 안 돼서 불이 시작됐는데 순간 초속 8m 정도의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을이 가까이 있었는데 말이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아직 진화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 화천 산불 현장 지휘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불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연기가 매우 자욱합니다.
진화기가 조금 전 철수해 본격적인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강원 화천 중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2시 47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 5분에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 다시 40분 뒤에 2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헬기 17대와 인원 58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순간 초속 8m의 강풍이 불어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불이 부에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 인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군부대 주변 불길도 모두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50% 정도이고 산불 영향 구역은 62헥타르, 화선은 2.2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산불이 난 지점과 마을이 있는 거리가 가깝게는 400m, 조금 먼 마을은 6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을에 소방차를 배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저지선을 구축하고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해 내일 오전 중에 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화천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제 저녁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터널 안에 차가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 마침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경찰 기동대가 이 차를 세우고 21명에 달려들어 불을 꺼주었죠. 이 와중에 일부는 교통 통제를 해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터널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러자 적재함에서 불타고 있던 물건이 도로로 쏟아져 내립니다. 자칫 불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기동대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기동대원들이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집단 진화에 나섭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합니다. 저희가 집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항상 소화기를 5대에서 6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대원이 21명인데 전체가 다 내려서 동시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기동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길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이 터널 안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판단과 공동 대응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아스팔트 같은 이 땅을 다지는 10톤짜리 롤러차가 떨어졌습니다. 이 무게가 덮쳤으니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뒤따르던 차량에 있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엔 적재물 고정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고 처벌도 송방방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구급차와 견인차가 몰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서 10톤짜리 롤러차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도로 위로 거대한 쇳덩어리가 굴러가자 뒤따르던 화물차와 승합차 등 차 석 대가 이를 피하려다 잇따라 부딪혔고 2.5톤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자와 다른 차들을 운전한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곳 휴게소 인근 고속도로에선 사고 수습으로 1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에 롤러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적사항이나 확인되는 피해 차량 운전자 상대로 정확하게 조사할 거예요. 큰 트럭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려다 옆 차로에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핸들을 돌립니다. 그 순간 트럭 적재칸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떨어져 옆 차로 차량을 덮칩니다. 이틀 전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3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넉 대가 부딪히고 2명이 다쳤습니다. 큰 돌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던 겁니다.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적재물 안전관리를 못한 차주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습니다. 고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정부가 매뉴얼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해 1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석방되자마자 오늘 새벽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 씨의 사과 행보를 바라보는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공식 사과를 하루 앞둔 전 씨의 심경을 김태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긴장된 표정의 전우원 씨가 광주에 도착하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지난 2019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에 이어 전두환 씨 일가에선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겁니다. 245개의 사격 흔적이 발견돼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전일빌딩 앞입니다. 이곳 광주 시민들은 전 씨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기가 사과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대체로 환영하고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되게 말하기 어려웠을 부분들이 많은데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집에 사람이 하나 있었다. 오면은 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냐. 오늘 하루 휴식을 가진 전 씨는 내일 5.18 기념문화센터 차담회를 갖고 유족에게 사죄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사과 사죄 일정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우원 씨 사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전 씨는 5.18 묘지 첫 방문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겠다는 포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보다는 용서가 가득하고 민주화 운동을 가능케 하셨던 분들처럼 평화의 방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광주 시민과 5.18 피해자들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씨의 송환을 놓고 현지에서 미국이 더 빨랐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럼 권 씨는 미국으로 먼저 인도될까요? 법무부는 우리가 더 빨랐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 씨와 함께 공동 창업한 신현성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넉 달 만인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관심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의 국내 송환 시기입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빨랐다는 현지 외신 보도에 법무부는 한국의 청구가 하루가량 빨랐던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도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 처벌 뒤 인도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권 대표의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힘드시죠? 전국 영업용 가스요금 누적 미납액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새 무려 100억 원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정부 여당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작년에 이미 4차례 올렸지만 말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손성화 씨는 1월분 가스요금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원 가량이나 더 나왔습니다. 가스뿐 아니라 전기, 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을 내려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있든 없든 직접적, 간접적으로 가스는 소모가 됩니다.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공과금을 내는데 성수기인 동절기 장사로 한 해를 꾸리는 목욕업 특성상 가스요금 인상은 업자들에게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대출로 급한 불을 끄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가스요금을 미납하는 자영업자도 상당수입니다. MBN이 전국 14개 지자체의 영업용 가스요금 누적 미납액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연말 기준 지난 3년간 200억 원대를 유지하던 전국의 영업용 가스요금 누적 미납액은 지난 2달 사이 100억 원가량이 증가해 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 2월 당월 발생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자체를 살펴봐도 지난해 동기 대비 세종시는 무려 150%, 경남과 울산은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감면이라든가 할인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2분기 가스, 전기요금 모두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집중 보도해드렸죠. 이번엔 경남교육감 얘기입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인원수, 식당 이런 게 다 바뀌어도 결제 금액은 한결같이 48만 원씩 결제된 게 참 많았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쓰면 동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석연찮은 실태를 최돈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사용 금액 가운데 48만 원이 유독 많습니다. 나흘 연속 5차례에 걸쳐 48만 원씩 사용하는가 하면 특히 이달은 업무협이나 간담회에 사용한 전체 내역 25건 가운데 40%인 10건, 사용액이 모두 48만 원입니다. 참석한 인원수, 사용처 모두 다르지만 결제 금액은 48만 원으로 똑 떨어진 겁니다. 가장 비싼 메뉴가 10,000원 정도, 참석 인원 16명인데도 4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반면 가장 저렴한 메뉴가 3만 원이 넘는 식당에서도 결제 금액은 하나같이 48만 원입니다. 그럼 16명이 가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35,000원씩은 56만 원이네요.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48만 원 결제가 많다는 걸 일부 인정하면서 참석 인원수 등을 고려해 48만 원에 사용액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50만 원을 넘지 않게 액수를 끊어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접대를 한 게 맞느냐, 공공의 길에 쓴 게 맞느냐도 있지만 그 사용처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재직 기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140건 중 39건을 49만 원씩 결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지는 멘트입니다. 뭐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아침 서울 중랑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예, 일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게 누구 차예요 지금? 3살배기 아이 엄마 차량이고요. 아이에게 두드러기와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난 긴급한 상황입니다. 마음 엄청 급할 것 같은데 신호 참 안 바뀝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될 텐데. 긴박했던 상황이고요. 이게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길이 너무 막힌 거예요. 그냥 도로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때 아이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등장합니다. 앞서가면서 길을 터주고 있죠. 다행이에요. 지금 옆 차로는 꽉 막혀 있는데 덕분에 시원시원하게 나아가네요. 모세의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네, 버스 전용 차로로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아이 엄마 혼자였다면 저 길로 가지 못했겠죠? 적절한 판단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경황이 없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전달드린 것 같은데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는 장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살 배기 아이 무사히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자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차량이 많았었습니다. 사이렌이 들리냐고 물어보면서 신고자와 거리를 좁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누리꾼들은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경찰들도 있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다운 모습 보여주셨네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버스 멈추고 뻐끔 무슨 말인가요? 저희에게 제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자, 멈춰선 버스 앞에서 누군가 뻐끔 하면서 담배 피우시는데 누군가요? 저분이 버스 기사님입니다. 서울 잠실역 인근인데요. 신호 대기를 틈타서 저렇게 내려서 피우고 다시 탔다고 하네요. 문을 열고 기사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딱 봤더니 승객들은 그대로 타 있고 뒤에 버스 전용 차선인데 담배를 피워요. 화장실 급하다고 양해 구하고 다녀오시는 버스 기사님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담배 피우려고 나갔다 오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승객들을 태운 기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정까지 되게 태연해 보이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보자분이 옆 차선 운전 중에 황당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한 10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버스에 타고 있었으면 좀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주의를 일단 통지를 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일단 확인이 안 되니까. 오래 운전하는 거 사실 힘듭니다.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승객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에는 담배 피우기보다 운전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까지 볼게요. 이게 한 군데에서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169명 채용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알바생을 어쩌면 169명 갈아치운 걸로 의심되는 곳이 있습니다. 설마요?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캡처한 사진이 있거든요. 보시죠. 네, 볼까요? 자, 최근 1년 동안 구인 활동 169회. 진짜 채용 공고를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심이 좀 됩니다. 어디서 그런 거죠?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근무했던 알바생이 사장님에게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있거든요. 보시죠. 2분에서 7분 간격으로 계속 문자가 오는데 잔소리 멘트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또? 자, 손님 계실 때 앉지 마라.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라.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 거의 이거 한 번에 공고하지 이렇게 나눠서 낼 필요가 있을까? 불안 증세예요, 강박증 같기도 네. 하죠. 알바생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정중하게 답변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통보를 받냐면요. 해고 통보 받습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이런 멘트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 황당한데 이게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요? 저는 사무적인 대답이긴 해도 이게 기분 나쁜 표현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런 식으로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장님 채용 사이트에 이런 안내문도 올리셨습니다. 근무하려면 성실함, 적극성, 용화 필요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교훈 수준인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얻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간 때우면서 시급 나오는 마인드로 젊은 날 소중한 시간을 맞바꾸지 말라.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사실 잠깐 근무하러 온 알바생을 뽑는데 저런 글까지 올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이상의 진지함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알바생들이 꼽은 최악의 사장님,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장님이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170번째 채용을 앞둔 사장님,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가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건데 2, 3억 원씩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집주인이 돈을 내주기 쉽지 않게 됐죠.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나갈 수 없으니 세입자도 막막하고
전세 시장이 말 그대로 돈맥 경화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1년 전 8억 원이었던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최근 5억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매매 가격은 22억 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채 30%도 안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41.63%입니다. 강남구 올해 입주 물량만 4,600가구에 달해 이들 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50.9%로 재작년 55.9%, 지난해 54.6% 수준에서 1년 만에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세가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매매 가격 하락세는 최근 둔화한 반면 전세값은 여전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강남구는 전세값이 가장 많이 빠졌고 서초구와 동작, 강북, 송파, 성동구도 전세값 하락폭이 컸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임차인은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만 내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20군데도 막 내놓고 그래요. 한 집을 갖다가 네이버에 광고를 아주 그냥 18개, 20개가 나와 있더라고. 이런 가운데 급매물 소진과 개발 호재 영향으로 서울 강동구와 용인 처인구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모빌리티 쇼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건지 이번에 공개되는 신차의 대부분은 전기차였습니다. 소방차부터 견인차까지 변신한 전기차도 있었죠. 김종민 기자가 개막에 앞서 미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서울 모빌리티 쇼. 12개 국가 163개 업체가 참가해 신차 21종이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시회의 가장 핵심은 전기차. 기아 자동차는 대형 전기차 EV9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시트를 정반대로 돌려 승객이 마주볼 수 있고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3단계도 적용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길이나 장거리 여행을 위한 이동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이름을 바꾼 KG 모빌리티도 첫 전기차 토레스 EVX를 공개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주행거리 약 500km 정도로 올 하반기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차부터 견인차까지 다양한 용도로 변신한 전기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장차를 개발을 해드립니다. 카고를 실은 픽업 트럭도 되고요. 그 나라의 규격에 맞게 인증 제도에 맞게 저희가 차량의 스펙을 여러모로 바꾸고 개발을 하고 해서 지난해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기차는 68%나 성장해 완성차 판매 비중의 10%를 차지했습니다. 벤츠와 BMW도 전기차를 전면에 내세웠고 포르쉐도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전기차 충전 로봇입니다. 사람이 직접 충전할 필요 없이 이 로봇이 충전구를 인식해 충전해주는 건데요. 현재 주차된 차량을 로봇이 찾아가서 충전해주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탈 것도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차량의 전면 유리창은 영화 감상과 불멍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변신합니다. 도심 상공을 누비는 항공 모빌리티도 내후년이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네. 노나라 재상 공의휴는 생선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귀한 생선을 바쳤지만 그는 모두 다 돌려보냈죠. 생선을 뇌물로 받으면 준 사람의 편의를 봐주려 법을 어기게 되지만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 없으니 내 돈으로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와인 2잔의 자리에서 물러난 정치인도 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스웨덴 최연소 장관이 된 아이다 하드지알릭 고등교육 장관은 와인 2잔을 마신 후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퇴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란 일을 하는 이에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됩니다. 어디 이 잣대를 경남 창녕 군수 보궐선거로 옮겨가 볼까요? 창녕은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 10개월 만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입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들이 나올 법한데 희한하죠. 후보 7명 중 6명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죄목은 음주운전부터 뇌물, 선거법 위반 등등 최소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5년의 실형까지 아주 다양하죠. 후보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똥 묻은 게 욕먹을까 조심하는 걸까요? 창녕군에서는 민선 이후 군수 6명 중 3명이 범죄에 연루돼 임기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과자들이 대거 후보로 나서니 국민들 사이에서 뽑으면 뭐하냐란 반응이 나올 만하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기준엔 대표적으로 품질과 가격이 있습니다. 전보다 질이 떨어지면 안 사면 되죠. 하지만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필수품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나 가성비로 봐선 도저히 사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옥석을 골라야 하는 유권자로선 투표권을 박탈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요.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선거에서조차 호객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창녕 군수 출마 6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잇따른 악재에 휘말린 프로야구가 4년 만에 팬들 앞에서 정규 시즌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팬들은 한국 프로야구의 새 출발을 기원하며 변함없이 응원했고 선수들은 멋진 경기를 약속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축소 진행한 지 4년 만에 감독과 선수, 팬들이 함께했던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최근 연이어 터진 악재에도 팬들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가대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 리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야구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의 대표 선수인 이정우는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멋진 활약을 약속했습니다. 시즌 전에 이제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또 있었고 또 저희도 WBC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이런 팬분들의 관심과 또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경기 또 재밌는 경기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사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던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은 톡톡 튀는 우승 공약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마블링 좋은 애들로 잘 선별해서 제가 직접 맛있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기아 자동차를 타고 계신 팬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 선수단에서 세차를 해드리겠습니다. 팬들의 격려 속에 2023 시즌 시작을 알린 프로야구는 오는 토요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리고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승부 조작 연루 등으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거센 비판을 결국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사면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내일 오후 4시 임시 이사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앞두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48명도 포함돼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기온이 가득했죠. 내일은 이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26도로 5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일 텐데요. 벚꽃 나들이 나가신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단 대기의 건조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꽃놀이 가실 때에는 봄철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남권은 종일, 강원 영서와 충청, 제주는 오전에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데요.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밤부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8도, 낮 기온 23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대구 25도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를 크게 웃돌아 약간 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릴 전망입니다. 내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